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큐비즘의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뽕피트 센터 한화 개막전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섹션 3의 제목은 대중과 마주하다 살롱 큐비즘입니다. 여기서의 큐비즘은 살롱 대 앵데팡당이나 섹시용 도르 살롱에서 파리의 대중을 사로잡았는데요. 브라크와 피카소는 이들 전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시기에 다른 화가들도 이들과 공통적인 예술적 철학을 지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큐비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표 작가가 바로 이 작품을 그린 로베르 들로네였는데요. 이들의 전시에 당시 파리 미술계는 대체적으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피카소나 브라크와는 달리 살롱 큐비스트들은 서사적인 주제에 집중했으며 때로는 고전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도상적 모티프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큐비즘은 피카소와 브라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같은 시기 많은 젊은 화가들에 의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같은 방향을 지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살롱 큐비즘의 핵심 배경을 알아볼까요? 살롱 큐비즘은 대중적 확산의 핵심이 있습니다. 로베르 들로네, 알베르 글레이즈, 베르낭 레제, 장 메셴세 등 살롱 큐비스트들이 주도를 했죠. 그들은 또한 공개적인 실험이 핵심인데요. 브라크나 피카소의 은밀한 실험이 아닌 공개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살롱 대 앵데팡당, 살롱 더통 등의 공모전을 통해 대규모 회화와 고전적인 주제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회화에 머물지 않고 조각, 건축, 실내 장식과 디자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죠. 우선 대표적인 살롱 큐비즘 작품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로베르 들로네의 파리의 도시라는 1912년 작품이 완성된 초대형 작품인데요. 이 당시 큐비즘 작품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브라크와 피카소와는 달리 초대형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롱 큐비즘 작품들은 초기 브라크와 피카소의 분석적인 큐비즘 작품보다 왜 크게 그렸을까요? 당시 그들의 예술적, 사회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초대형이 되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대중과의 소통과 전시 환경에 있었습니다. 피카소와 브라크가 갤러리를 중심으로 소수의 출입가나 지인들에게 작품을 공개하며 은밀하게 실험을 이어갔던과는 달리 살롱 큐비즘 작가들은 살롱이라는 대규모 공공 전시회를 주 무대로 활동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이런 살롱 전시에서 작가들은 전략이 있었는데요. 우선 시각적인 압도를 원했는데요. 넓은 전시 공간을 의도적으로 큐레이팅하여 관람객을 압도하려 했으며 대형 작품들은 그 전시실의 중심에서 공격적인 시각적 힘을 발휘했던 거죠. 또한 주제의 서사적인 확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살롱 큐비즘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정문화 중심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대형 역사화나 서사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근대적이고 추상적인 기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레고리, 풍경, 도시생활과 같은 전통적인 미술의 거대한 서사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소품이 아닌 거대한 자연, 군주, 도시 등과 같은 비중 있는 주제를 화면에 담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캔버스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살롱 큐비스트들은 단일 시점이 아닌 동시성을 추구했습니다. 대상의 다양한 측면과 시간을 한 화면에 통합하여 관람자가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완성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이때 이 철학과 개념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르셀 두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과 미하일 라리아노프의 산책, 대로의 비너스가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미하일 라리아노프의 산책, 대로의 비너스가 전시 중입니다. 즉, 이 두 작가는 살롱 큐비스트이면서도 미래주의 화가로 자신을 발전시켰는데요. 살롱 큐비즘에서의 주요 철학 중 움직이는 시간을 정지된 연속 화면으로 그 원리를 보여주려던 혁신적인 작가들이죠. 사실 이런 실험적 시각 철학은 당시에는 거부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꽤나 혁신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각 경험과 철학적인 사유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넓은 평면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기하학적인 평면들을 조화롭게 구성하기 위해 대형 화폭이 더 유리한 그런 물리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살론 큐비즘 작가들은 스스로를 큐비즘의 대중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이론을 담은 저서 큐비즘을 발간할 만큼 이론적인 토대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어떤 파편화된 형태를 그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기하학적이고 다차원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형 작품은 이러한 그들의 예술적 야망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었죠. 이번 섹션 3 살론 큐비즘의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면 총 4작품 정도를 개인적으로 뽑겠는데요. 먼저 로베르 들로네의 파리의 도시라는 그런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 섹션을 상징하는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대작입니다. 살롱 회화의 전통적인 형식과 큐비즘의 해체 기법을 결합하여 고전 신화 속 미의 새 여신과 파리의 근대적인 도시 풍경을 거대한 화면에 담아내며 1912년 살롱 대 앵데 팡당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창의적인 서사가 담겨 있다는 점이 단순히 기법에서만 눈여겨볼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 작품으로는 바느젤 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작품은 다소 특이한 기법이 보이는데요. 기계적이고 원통형인 형태로 마치 튜브 같다고 튜비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인체를 해체해 나가는 베르낭 레제의 특유의 초기 큐비즘 실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작품을 보시죠. 바로 앙리 르 포코니에의 피에르 장주부의 초상입니다. 살론 큐비즘의 중심 인물이었던 포코니에가 당대의 신이자 작가인 피에르 장주부를 큐비즘적인 구조와 어두운 색조로 담아낸 대표적인 살론 큐비즘의 인물화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수잔 듀샹의 개와 함께 있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듀샹이라는 이름에 뭔가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네, 바로 마르셀 듀샹의 여동생이자 혁신적인 여성 화가인 수잔 듀샹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상적인 소재를 입체주의적인 시선과 상대적으로 친근하고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위트 있게 재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자, 올픽 큐비즘으로 가겠습니다. 큐비즘의 다양성과 발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2년 말 무렵 한 무리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일컬어 올픽 큐비즘이라는 용어로 구분된 큐비스트들이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로베르 들로네의 아내 소니아 들로네, 앙리 발랑스 등이 이 대표적인 작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 또한 살론 큐비즘과 비슷하게 피카소와 브라크의 분석적 큐비즘과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리듬, 시공간 속에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술가가 전적으로 창조하여 강렬한 현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요소들로 새로운 구성을 그리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구성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올픽 큐비즘 작품은 프랑시스 피카비아의 1913년 작품 우드니 미국 소녀 춤입니다. 우드니는 파리 퐁피두 센터가 소장한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의 기념비적인 걸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앞서 설명해드린 올펙 큐비즘과 미래주의 그리고 기계 미학이 어떻게 결합하여 완전한 추상화로 진화했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품평과 미학적 가치를 4가지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 창작 배경에서 움직임의 잔상과 감정의 시각화입니다. 피카비아는 1913년 현대미술의 대전환점이 된 아머리 쇼에 참석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객선 안에서 폴란드 출신의 유명 무이 스테시아 나피아르코프스카가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용수의 신체 조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빙글빙글 도는 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그 움직임이 공중에 남긴 잔상 그리고 그것을 보며 느낀 화가의 심리적인 분위기를 거대한 화면에 완전히 추상화된 형태로 펼쳐 놓았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그 다음은 색채와 형태인데요. 오르피즘적 해방과 입체주의에 대한 변형입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초기 입체주의가 대상을 딱딱한 정육면체로 조각내고 어두운 갈색 조에 갇혀 있었다면 피카비아의 우데니는 그 틀을 과감하게 부숩니다. 우선 여성의 신체 곡선이나 휘날리는 옷자락을 연상시키는 그런 파편들이 원형과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유연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색과 갈색을 넘어 생생한 블루, 그린, 그리고 구리와 강철을 연상시키는 보색들이 충돌하며 화면 전체에서 시각적인 리듬과 음악적인 선율을 뿜어냅니다. 그 다음은 기계적인 미학인데요. 우드니의 형태적인 파편들을 자세히 보면 마치 자동차나 공장의 금속 크랭크, 피스톤, 실린더 같은 기계 부품의 단면을 닮아 있습니다. 피카비아는 절친했던 마셜 두샹과 함께 당대 급격히 발전하던 기계 문명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동적인 춤사위를 기계적인 역동성, 예를 들어 왕복운동, 회전구동 등 이런 것을 환치하여 표현한 이 방식은 이후 피카비아가 다다이즘 운동으로 나아가며 선보이게 되는 기계 소묘 연작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수께끼 같은 제목과 에로티시즘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우드니는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 아닌 피카비아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큐비스트들이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은 캔버스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익숙한 틀을 깨고 나와 다각도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새로운 혁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작품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얀 빛의 상자로 변신한 이곳 여의도 폼피드 센터 한화에서 100년 전 혁신가들이 던진 시각의 충격을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전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거장들의 숨결을 쫓아가며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 폼피드 센터 한화 개막 전 재미난 큐비스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폼피드 센터 한화가 이런 좋은 개막전을 갖기까지 있었던 믿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음 편에서 공개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목소리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도 많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만나길 바라며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